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관제인 101기 보고서 작업을 마치고 이제 한번 제가 그 환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의 어떤 포인트가 그 문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20년 2월 10일 파산 선고한 사건입니다. 저에게 배당된 총 19건이고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어제 19건에 대한 정식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 봤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완전한 보고서는 아니고요. 이제 또 당사자를 접촉하면서 또 뭐 수정을 할 건 수정하고 새로운 것은 또 보충을 하고 뭔가 좀 미진한 것을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뭐 급하면 급한 대로 이대로라도 이제 언젠간 즉시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 태세는 이제 완비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식 보고서입니다. 당초 채무자를 면담할 때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면담을 할 때는 19건 중 7건이 환가 대상 사건이었는데요. 펌파 변제한 사건이 1건 증가해 총 8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속 미등기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시골에 있는 20년 전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1300평 정도의 논이 있었습니다. 재적 등본을 살펴보니까 6명의 상속인이 있었고 논의 공시지가는 약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누니까 한 850에서 900은 조금 안 되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사안은 형제들, 뭐 오빠나 동생들, 언니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지분을 제가 이제 채무자를 면담했을 때 느낌으로 아마 약간 가족들이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가 이제 뭐 자기가 다 가져야 된다는 둥. 결국 이제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 누가 모셨는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거를 아버님 명의로 논을 만드는데 뭐 다른 오빠나 누가 기여했으면 또 그 몫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채무자의 목 850만원이 파산재단에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험난한 길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깎여서 500에서 600 정도라도 들어오면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험예약환금 430이 있어서 이건 재단채권 변제 후 종결 예정 사건이 있었는데요. 집을 판 돈을 누구에게 줬냐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집을 판 돈 1억 원을 준 것이 좀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과거 주소지 부동산 전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동산 매입과 매도가 2013년에서 2016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에 2억 8,500에 사서 2014년에 뭐 2억 2천만원 손해보고 팔고 그 다음에 또 한 3억에 사서 뭐 2억 그 비슷한 가격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은 그 당시에 마지막 팔 때가 2억 4,900이었습니다. 삼성생명에. 그러면 실제로는 한 2억 1천 정도라고 보고 그 2억 8천에 팔았으니까 한 2억 7천 정도 6천에서 한 8천 정도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봄에 2017년 4월인가 이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혼 재산 분할로 먼저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이제 집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관여를 했으니까 그 돈은 배우자가 갖고서 이제 있다가 이혼했을 수도 있겠죠. 애들 뭐 키우면서 애들이 아직은 그 당시에 고등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 부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보니까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실 부인에 대해서는 조사는 종료하였고 과연 2017년 집을 판 돈 6천에서 7천 뭐 설사 채무자 말대로 1억 원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거를 부인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배우자가 아마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충분히 소비가 됐을 수도 있죠. 자녀들 키우는데 아니면 뭐 배우자도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골세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고 말씀대로 그 보험 해약 환급금만 이제 150 빼고 변제한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고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험해약금 430이 있고 채무자는 과거 고소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급증하였는데, 왜냐면 1년간 소득이 총 4억 5천인가 그러니까 연봉 소득 신고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 채무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3천 정도가 발생했어요. 이게 채무자의 실제 연봉의 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월 가용소득의 1년분 정도 한 800에서 1000만원을 파산전에 편입하여 배당하고 재량면책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환가 범위를 이제 의논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의 집을 팔고서 그걸 다시 임차한 겁니다. 어디 얻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 범위를. 근데 그 그 보증금이 좀 고액이에요, 상대적으로. 물론 뭐 혼인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처음 살 때는 배우자가 그 친정에서 준 돈으로 샀다라고는 하나 뭐 갚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배우자는 가정주부였고 채무자가 거의 40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배우자하고 자녀들 2명을 다 부양을 했고, 그렇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재산 3억에 대해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죠. 그래서 적절한 금액을 한번 의논 중입니다. 5번은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유한회사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파산 신청하여 들어온 사건인데, 이건 좀 전에 제가 이거 보고서 이거 지금 쓰는 동안에 그러지 않아도 이제 법무사 대리인이 방문하셔 채무자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한번 의문점을 한번 물어봐서 제가 충분히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도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보증금 5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데 협조하고 채무자를 같이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잘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채무 초과는 2008년경인데 부친이 2013년경 돌아가시면서 남긴 예금 한 3천만원 정도를 모친이 단독 상속한 사건인데, 통상적인 경우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넘어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모친이 모친 명의로 집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서 모친이 어떤 그 생활의 안정성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거나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주택연금도 나오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노령연금, 노령자들의 어떤 주택을 연금화해서 주택 가격이라든가 기간, 그 다음에 필요한 생활자금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10년을 받을지 15년을 받을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받는데 그 남은 기간 여명 같은 거, 만약에 채무자가 70살이면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65세면 한 20년 정도, 그런 걸 고려해서 월 연금식으로 그런 게 나와 있죠. 주택 소유자가 어떤 현금이 없을 때 대비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환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7번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습니다. 보증금, 보험해약금, 차량. 그 외에 이제 운영사업체가 있습니다. 이거 다 채무자도 사업을 시인하고 있고요. 채무자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정 금액은 반환하는 데는 동의했는데, 이제 워낙 세금이 1억 원 이상 밀려 있어서 채권자들한테 1억 원 이상을 내놔야지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될 텐데 1억 원까지 환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구체적 금액은 좀 협의 중입니다. 일정하고 큰 금액이 될 거 한 5천, 5천, 6천 이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억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만 이제 국가가 다 돈을 가져가서 채권자들한테 좀 안타깝죠. 채권 금액은 한 20몇억 되니까 예전에 법인 운영하면서 신보, 기보 이런 그 빚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재량 면책을 위해서는 뭔가 이분도 이제 아마 그걸 인식을 하고 어떻게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발견한 겁니다. 보고서 쓰다가 이제 통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좀 뭔가 채무자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통상적인 어떤 돈의 흐름보다는 고액이죠, 고액.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월급 150, 채무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이제 일용직으로 뭐 대리운전 같은 걸 해서 배우자는 이제 그 꼬박꼬박 그 월급이 162만 얼마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채무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해약을 하고 500만 원을 이제 신규 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처를 물으니까 이제 친척이 빚을 갚았다라고 진술을 해서 부인 대상임을 설명하고 이제 반환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이게 2번, 3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편파 변제가 8번 마지막 거, 상속이 1번과 6번, 그 미등기 상속 재산과 상속 예금이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어떤 그 재산 은닉, 사업 은닉과 관련해선 5번과 7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편 상자에 딱 들어맞게 골고루 이제 이번에 하여튼 환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거는 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은 쉽게 은닉을 하려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다 찾아서 뭐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를 썼다면 어떻게 꼼짝도 못 하는데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그 포기를 못 하시죠.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쉽게 포기 뭐 해약해버리고 들어오지 이게 아니라 어떤 식이든 유지하되 해약환급금을 또 내지 않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변경을 한번 해보고 걸리면 어쩔 수 없다 아님 말고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워낙 거주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의 다 월세죠.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뭐 순수한 전세는 거의 없고 전세가 있어도 대부분 대출금으로 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편파행위는 이제 아주 많죠. 다만 그 반환 범위하고 실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방법을 많이 합니다. 상속은 늘 있었습니다. 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떤 그 은닉이라든가 뭐 권리금 이제 누락하고 채권 파산면책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금 반환받은 거를 그 편파 변제한 경우도 좀 많고요. 그래서 보편 상자가 딱 들어맞는 이번 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관제인의 어떤 조사 과정 속에서 채무자분들도 한번 살펴볼 게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처음에 이제 기록을 봅니다. 관제인이 사무장이 하면 사무장이 보겠죠. 보조인이 하면 보조인이 보고 기록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메모를 해요. 제 나름대로 뭐가 포인트가 될지.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돌아가신 분, 최근에 돌아가신 분, 2010년, 그러니까 최근 10년 내에 돌아가신 분, 그 전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뭔가 상속 협의 분할인지 아니면 미등기 상속 가능성을 한번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신 분은 이제 더 이상 자료 제출도 요구 안 하죠, 제가. 그럼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이제 상속을 체크를 합니다. 사망일을. 근데 이제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상속이 있었는지 상속 재산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사망일을 특정한 다음에 말소사 초문을 떼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지적전산 자료 조회,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과거 3년. 그럼 미등기 상속,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을 했는지, 미등기 상속 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 지적전산 자료에 나오죠. 그래서 그 일련의 어떤 과정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예금 같은 것도 이렇게 부지불식, 예금 같은 거는 채무자가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관제인은 뭐 그야말로 프로인데 채무자는 많이 얘기하죠.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 모르면서 이제 관제인은 그걸 딱 메모를 해놓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서 일단 메모를 합니다. 최대한 뭐 기록에 의미 있는 거,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가 환가와 관련된
특이한 점만 아주 간략하게 메모를 해도 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단어나 뭐 이런 그 정도로만 해도 기록을 보면서 일단 메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기록도 전자 서버에 다 있으니까 전자수정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제 메모를 해왔는데 이게 실제 출력을 해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은 골목 끼고 종이를 팍팍팍팍 넘기면서 좀 의문점이 있는 건 이제 포스트잇도 탁 붙이고 즉시 이게 뭔가 전자기록은 아직은 제가 보기엔 종이기록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종이기록으로 출력하면서부터도 조사도 꼼꼼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전자기록을 보면 뭔가 이제 어디서 어디 순간적으로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쵸? 그 다음에 포스트잇 같은 것도 물론 기능이 있어요. 뭐죠? 뭐 이렇게 책갈피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떨어지죠. 바로 그냥 공간에서 팍팍팍팍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 끼우면서 착착착 넘기면서 그 형광펜으로 팍팍팍팍 칠하면서 좀 틀리죠. 하여튼 그런, 그래서 기록을 보면서 메모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19건 한 20건 정도 보는데 하루 부지런히 보면 이제 하루 8시간 이상 걸리죠. 하루에서 하루 반. 그 다음에 이제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직접 면담을 합니다. 왜냐면 기록을 보면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포인트를 미리 이제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뭘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지 나오죠. 상속 부분을 팔지, 예금 그 거래 내역의 어떤 좀 고액의 출금을 팔지, 아니면 뭐 사업과 관련된 포인트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직접 면담을 하면서 보고서에다가 1차 입력을 합니다. 묻다 보면 이제 특이사항이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뭐 보증금을 그 당시에는 뭐 배우자 명의였는데 고액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은 뭐 2천에 월 70이다. 그럼 그 보증금 4천, 6천이었으면 4천 얼로 갔는지 또 묻다 보면 뭔가 이제 뭐 누구의 빚을 갚았다든지 이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면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면담을 안 하면은 발견을 못 합니다. 직접 면담이 가장 채무자들이 무서워하죠. 사실은 여기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보고서 1차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료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로 관제인이 알고 싶은 거를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지금 이제 14종으로 줄였지만 뭐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서를 안 냈어요. 그럼 그거 한번 갖고 와봐라. 거기에 뭐 보증금이 또 한 1억 이상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가 어린데 부동산을 갖고 있어.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면 사실 모르죠. 자녀 거는 뭐 이제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면담 다 끝나고 추가 자료를 이제 만약에 추가 자료가 없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이제 그게 다 도착하면 보고서에다 2차 입력을 합니다. 2차 입력이라는 건 이제 거의 바로 법원에 보고 전자로 제출할 정도로 이제 완결한다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뭔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또 왔다 갔다 하면 저거니까 간단하고 이제 의문나는 건 전화로 휴대폰으로 직접 문의를 해서 바로 보고서에다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실상 거의 뭐 한 80% 이상 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 여기서 이제 갈래가 나눠지죠. 폐지 면책 사건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이제 특히 채권자가 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종료하고 기록도 바로 폐기합니다. 더 이상 뭐 사무실에 이 기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채권자도 뭐라고 안 하고 판사님도 더 이상 조사하라고 하지도 않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2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8건의 환가 사건은 채무자를 이제 다시 소환합니다. 오십시오 해서 이제 환가 대상임을 이해했으면 이제 결국 반환
범위 1000만원 내놓을 것인지 500 내놓을 것인지 300으로 할 것인지 반환 범위, 금액의 범위 및 그 다음에 반환 방법을 이제 의논합니다. 반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 부인행위 상대방인 수익자가 직접 파산재단에 반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익자를 대신해서 채무자가 내는 방법. 약간 좀 우회적이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임의 확약, 임의 지급, 지급 이행 확약 뭐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애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최근에 이거 한번 지난번에 자세하게 이제 유튜브를 찍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조사 보고서를 완전하게 입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또 이제 결국 또 새로운 게 이제 발견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금액도 점점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뭐 금액이 구체화된 거는 한 두세 개 빼이 없지만 나머지는 이제 다 그게 금액을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하기 위해선 채무자는 최대한 적게 낼 것이고 적게 내려고 할 것이고 관제인은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지점에서 화해가 되거나 결렬이 되거나 1차 결렬되면 다시 2차, 3차 끊임없이 이제 밀고 당기면서 이게 지금 5월 15일이니까 5월 7일까지 7일날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하죠. 지금 이제 2월 말이니까 3월 초니까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안에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99, 100, 100일, 102가 있기 때문에 4개 기수를 동시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차츰 소환하면 일부 사건은 점점 이제 종결에 가까워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